이럴 거면 왜 낳으셨어요? 뭐라고?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아버지 유언장 조작한 거 다 알아요.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유언장을 썼는데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려고 이러시는 거죠? 이 망나니 자식이 이제 와서 무슨 효도 타령이에요. 그 상 건드리기만 해봐라. 어차피 거짓으로 꾸며낸 제사상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위선자처럼 제사상 차려놓고. 그만해라. 엄마도 아버지도 이제 끝이에요. 반드시 네가 한 짓들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나이로 홀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미 느꼈어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엔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뿐이었다는 걸. 장례를 마치고 이틀이 지난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이들이 돈 앞에서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나 봅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마치 손님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보렴. 아버님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치르기 전부터 이미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니들이 그걸 왜 궁금해하는데? 어머니, 저희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알아야죠. 아들은 시종일관 며느리의 뒤에서 묵묵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애틋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가족? 니들이 무슨 가족이야? 아버지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어? 그건 너무 바빠서. 그래, 바빴겠지. 근데 이렇게 재산 얘기할 때는 시간이 있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면을 쓴 듯 다정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어머니, 저희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니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데?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기겠다던 그 말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정리할 게 많아.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앞으로 닥칠 폭풍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일단 그걸 공증하고 CCTV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CTV요.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이제 제 자식을 경계해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게 저희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탐욕 앞에서 저는 이제 혼자 맞서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큰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죠. 평소라면 문전박대했겠지만 남편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도 내 딸이라고 생각하라던. 그 말씀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말았네요. 어머니, 제가 떡을 해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죠. 어머니, 이제 마음 좀 풀리셨나요? 그래서 떡을 해왔단 거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생각이 나서. 며느라, 그만하자.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 먼저 본심을 꺼내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만 남았죠. 어머니,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왜? 궁금하니? 당연히 궁금하죠. 저희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에는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던 이유가 이런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권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바빠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래, 바빴겠지. 근데 이렇게 재산 얘기할 땐 시간이 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얌전히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걸 어머님 혼자 다 가지실 생각이세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재산 내역을 다 알아보고 온 것이었나 봅니다. 네가 지금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뇨.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며느리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났어?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일을 하잖아요. 이 정도 알아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재산 파악이 쉬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쩔 거니?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저희랑 좋게 나눌지 아니면 며느리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를 협박하러 온 거였어요. 돌아가. 더 할 말 없다. 어머님 후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며느리가 주차된 차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에 대한 남편의 걱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예상한 대로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인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저는 남편의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의사가 면회 시간이 지났다고 만류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보,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잘 됐어. 변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제 시작하지. 남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으는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시오. 내 말 끝까지 들어보시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모든 재산은 당신 앞으로 하겠소. 변호사는 조용히 펜을 꺼내 남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애가 잘못했지만 아니요. 이건 내 결정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변호사님, 녹음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녹음이 시작됐어요. 나 김영수는 맑은 정신으로 남편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숨이 차 힘들어 보였지만 끝까지 의지를 놓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이미 자기 길을 택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이 잘 지켜주시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가 나간 뒤 남편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안하오. 이런 짐을. 여보, 제가 잘할게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우리 아들 언젠가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손길이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액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처럼 보이길 바라며 그의 곁을 지켰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있을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약속할게요. 여당신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꼭 지킬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긴 싸움을 시작해야 했어요. 어머니, 뒤돌아보니 아들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네가 웬일이니? 그냥 지나가다가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겠죠.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었죠. 시간이 흐르고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며느리의 차림새가 눈에 띄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거든요. 거실은 제사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아버지 제사상 차리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긴데? 어머니가 유언장을 위조하셨다면서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봤어요. 어디서 그런 허튼 소리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의식이 또렷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뒤에서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또렷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쓰셨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갑자기 제사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네 아버지 제사상인지. 웃기지 마세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제사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럴 거면 왜 낳으셨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이제 숨길 거 없잖아요. 니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도 법적 대응할 거예요.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 사이로 향불 연기가 흐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도 후회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끌고 온 캐리어 가방. 그제서야 그들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이미 짐을 싸서 온 거죠.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난 거실에는 쓰러진 제사상과 엎어진 음식들만이 남았어요. 여보, 저 자식들을 어떡하면 좋죠?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어머니, 이웃집 할머니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아까 소란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쓰러진 제사상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걸 다 보시게 해서. 아이고, 요즘 세상에 다 그렇죠 뭐.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제사상이 엎어진 다음 날, 저는 보안업체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제 자식이라도 경계해야 할 때가 왔더군요. 보안업체 직원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거실 천장과 현관, 그리고 서재에 설치하면 될까요? 서재는 2대 설치해 주세요. 저는 매일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현관, 그리고 서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서재의 서류 보관함이 또렷이 보였어요.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머지않아 서재를 노리러 올 테니까요. 밤 11시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현관 센서에 불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는데 현관문 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침실 불을 끈 채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2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신은 채로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주무셨지? 코까지 골고 계셨어. 며느리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서재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또렷이 들렸어요. 빨리 해. 시간 없어. 알았어. 서류만 찾으면 돼. 그들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지?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대.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서재에서 놀란 듯 소리가 들렸어요. 뭐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도둑질하러 왔니?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말이라도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는 무슨 다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들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 알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들이 쓰러질 듯 벽에 기대섰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뭐가 똑같다는 거니? 아버님 유언장도 위조하시고. 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육성이 담긴 그 녹음기를요. 이걸 들어볼래? 그건 이제 그만 가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나도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죠.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방금 일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그들을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여보, 봤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네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내일 찾아뵐 일이 생겼네요. 아침 일찍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서류를 들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몇 명의 의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서류를 내밀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영희입니다. 아,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이미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들 쪽에서 연락이 왔나 봅니다. 어르신,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네, 아들이 소송을 걸었더군요.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르신, 녹음 파일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금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지난번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하려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며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제가 말렸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대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냥 재산 나눠 가지면 될 일을. 며느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협상하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얘기 좀 해보시죠. 할 얘기 없다. 어머님도 불리하실 텐데. 변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움찔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제 모든 연락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변호사실로 돌아와 앉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증거물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소 기록해 두었던 일기장과 메모들이에요. 변호사님,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네, 모두 도움이 될 겁니다. 창밖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변호사와 앞으로의 절차를 상의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실이었어요. 어르신 댁의 아드님이 무슨 일이죠? 지금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세요. 경비실에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떠난 뒤였지만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신발장이 쓰러져 있었고 거실 화분도 깨져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들이 다녀간 게 분명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정리하다 보니 낯선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 진단서였어요. 치매 진단서였는데 날짜가 3개월 전으로 되어 있었죠. 어르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진단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 이름이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수첩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단계 치매 진단서 위조. 2단계 보호자 지정 신청. 3단계 재산 이전.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서재는 잘 보셨나요? 니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어머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는 걸 다들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러워할 게 뭐 있나요? 저는 수첩을 들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가짜 치매 진단서가 나왔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병원이요? 정식으로 정신 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서재를 나오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란 거야?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시라는 걸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서둘러 유언장을 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고소장 작성하시죠. 네, 제 자식들을 고소하려고요. 형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가 봐도 가슴 아픈 일이었겠죠.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달려와서 인사했을 텐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더군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니? 어머니가 우리를 피하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숨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신 모양이에요. 이러고 다니면 창피하지도 않니? 창피한 건 어머니예요. 마트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산대를 지나치려 했어요. 다들 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얘기해요. 누가 그래? 동네 사람들이요. 아버지 재산 때문에 자식도 모른 채 한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닌 걸까요? 어머니가 우리 재산 뺏으려고 아버지 유언장 조작했다는 것도 다들 알아요. 이제 거짓말까지 퍼뜨리는 거니? 마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뇨. 사실이잖아요. 네 아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예전에 순수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와이프 욕하지 마세요. 그럼 엄마는 욕해도 되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오더군요.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래, 니들이 무슨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 다 저희가 냈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다 냈는데 아내가 거짓말로 세뇌까지 한 모양이에요. 누가 그래? 며느리가. 어머니는 맨날 거짓말만 하시니까. 그때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데리러 온 모양이에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니? 며느리는 당당하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요. 어머님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시네요. 이제 이간질까지 한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보세요. 어머님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희 씨, 큰일 났어. 왜요? 며느리가 동네 소문을 다 낸 모양이야. 이제야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세뇌당한 거예요. 동네 소문이 퍼진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은행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고객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제 누군가가 이 통장 내역을 문의하러 왔었어요.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혹시 젊은 여자분이었나요? 네,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을 나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어요. 변호사님, 며느리가 가짜 위임장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저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임장 위조에 대한 고소장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며느리를 압박해 봐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이었어요. 변호사입니다만 얘기 좀 나누시죠. 무슨 용건이시죠? 위조 문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특히 치매 진단서요. 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잠시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다. 변호사가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였어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첫 번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금 비리를 국세청에 제보하기로 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며느리의 사무실을 지켜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거래가 오가는데 영수증은 하나도 발행하지 않더군요. 변호사님, 제가 본 게 맞을까요? 확실히 수상해 보이네요. 며느리의 사무실 직원이었던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사모님이 거래 내역을 이중으로 관리하셨어요. 이중으로요? 네, 신고용하고 실제용이요. 김 실장이 건넨 자료들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거 제보하면 되나요? 네. 제가 진술도 하고 증거도 제출할게요. 국세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곧 착수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며느리의 사무실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 짓이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어요. 네 와이프한테 물어보렴.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잘못한 사람은 들키기 마련이야. 전화가 끊기고 얼마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네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니? 세무조사는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마침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간 5억 원대의 탈세가 적발됐다고 해요. 어머님이 절 조사하셨군요? 네가 날 조사한 것처럼 말이지. 이제 전쟁이네요. 며느리의 사무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가에 붙은 영업정지 딱지가 며느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와이프 사무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 정직하게 살지 그랬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치일 뿐이니까요.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상가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침 장을 보러 나가던 참이었는데 상가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사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사모님, 진정하세요. 무슨 진정해. 우리 가게가 이 지경이 됐는데. 상인의 회장님이 며느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이제 나오세요. 또 무슨 소란이야? 어머님이 우리 가게를 망치셨잖아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공연하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들 보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자기 며느리 가게를 고발했다고요. 그래, 탈세는 누가 하래?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럼 세무조사 결과서라도 한번 보게.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달려왔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큰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진짜 그랬어? 여보, 내가 설명할게. 도대체 얼마를 숨긴 거야? 상인의 회장님이 저를 부축해 잠시 자리를 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사무실에서 가방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왔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됐어요. 며느리는 택시를 잡아타더니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세무서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이건 단순 탈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른 부동산 거래 비리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니?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도망간 거죠. 며느리가 도망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거였죠. 강원도 속초에서 발견됐습니다. 혼자 있나요? 아니요. 남자와 함께 있더군요. 저는 형사가 건넨 사진을 보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며느리의 모습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굽니까? 부동산 거래처 대표라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는 며느리의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언제부터 관계가 있었대요? 1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형사는 호텔 CCTV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걸 아들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증거로 충분합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계속 술만 마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야? 회사요. 엄마가 지금 갈게. 회사에 도착하니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형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잘 봐봐.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럴 순 없어요. 아직 더 있다. 호텔 영수증과 카드 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게 명백했어요. 어머니, 저 바보였죠? 이제 알면 됐다. 그때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 나 곧 돌아갈게. 어디서 전화한 거야? 속초요. 잠깐 혼자 있고 싶어서. 아들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나오는 거짓말이 우스웠나 봐요. 혼자라고? 그럼 누구랑 있겠어요? 옆에 있는 그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보, 이건 이제 끝이다.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보더니 액자를 엎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눈이 멀었죠.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협박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어요.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다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서류가 담긴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 속초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알겠니?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더니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 바보 같았죠. 아니다. 네가 속은 거야. 회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로 찾아온 거였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 들어오지 마. 며느리는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어머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며느리를 마주했어요. 이혼하자. 여보, 이러지 마. 이제 다 알아버렸어. 아들은 돌아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회의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았고 며느리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와 거래하던 사장의 부인이었어요. 당신 아내랑 제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호텔 영수증이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춰섰어요. 여보, 이제 모든 걸 말해. 그러니까. 거짓말 말고 진실을 말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미안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 우리 결혼도? 그래. 다 계획이었어.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외도는 언제부터였지? 작년부터. 와이프 맞아?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제 어쩔 거야? 이혼하자는 말은 진심이었어. 아들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꺼내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뭘 더 할 말이 있니? 저도 처음엔 달랐는데. 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 곁으로 가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끝났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는 혼자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뒷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맞으셨네요. 엄마는 다 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사무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였어요. 서둘러 상가로 나가보니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여자가 우리 돈을 떼먹었어요. 계약금만 수억인데 행방을 감췄다고요. 피해자들 중에는 며느리와 거래하던 사장의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제 돈으로 호강했죠?
진정하세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상인의 회장님이 사람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세금 포탈에 사기에 외도까지. 이런 파렴치한 여자가 다 있나?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잠깐만요. 사장 부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다들 비켜주세요. 경찰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컴퓨터 본체도 증거물로 가져갔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상가 건물 주인이 나와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였어요. 이제 이 사무실도 정리해야겠어요. 그게 좋겠네요. 며느리의 사무실 간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망해 보이더군요. 어머니,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제 끝난 거 맞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둘이 함께 상가를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진작 알아볼걸요. 늦지 않았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듯 했어요. 며느리의 사무실이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거실에 앉은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변호사님하고 상담은 했니? 네, 어제 다녀왔어요. 아들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산분할 계획서였어요. 와이프가 연락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던? 합의금 5천만 원 달래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피해자들 돈까지 챙기고도 모자라 이런 요구를 하다니. 어머니, 그냥 주고 끝내려고요. 안 된다. 그런 돈 줄 필요 없어.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이제 할 말 없어. 그동안 미안했어.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직도 마음이 흔들려. 아니요, 이제 정말 끝내려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왜 오셨어요? 우리 애 한 번만 봐주세요. 시부모님의 얼굴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처가 식구들은 무릎까지 꿇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돌아가세요. 어머님, 아들이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처가 식구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혼 조정 날짜를 기다리던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더군요. TV 화면 속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독차지와 학대가 주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를 노비처럼 부렸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강요해서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방송을 보던 중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뉴스를 봤다고 해요. 어머니, TV 보셨어요? 방금 봤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아들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어머님, 증거자료 다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때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본 모양이에요.
영희 씨, 우리가 다 알잖아. 그래도 방송까지 나오니 속상하네. 방송사에서 저희 집 앞으로 취재진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취재진이 돌아간 후 변호사가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며느리의 범죄 기록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송사에 내용 증명 보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하겠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모습이었어요. 와이프가 미쳤나 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협박이었어요. 어머님이 이기셨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더 할 말 없니? 두고 보세요. 이제 시작인걸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재판 시작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저는 변호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건너편 벤치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남편분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일 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제 뒤에 조용히 앉았어요. 재판부가 들어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제출한 진술서가 며느리 쪽 변호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비된 게 없어 보였어요. 원고 측 유언장의 진위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했죠. 네, 고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이요. 이 녹음은 조작된 거예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재판장의 경고에 다시 앉았어요. CCTV 영상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훔치려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유언장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제재하겠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죠. 어머니, 이제 집에 가시죠. 법원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최선이었나요? 네가 선택한 길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아버지 산소 앞에서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산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만해도 돼. 아니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해요. 아들은 술병을 꺼내더니 아버지 산소 앞에 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을 올리는 모습이 안쓰럽더군요. 그날 병원에 있었어요. 뭐라고?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복도에서 본 익숙한 뒷모습이요. 왜 들어오지 않았니? 용기가 없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아들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실 거야. 아들은 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저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그래, 이제 다 지나갔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네,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이혼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짐을 정리하러 왔다가 옛날 앨범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앨범을 넘기는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첫 집들이 사진,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추억들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아들은 앨범을 덮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찍은 마지막 사진은 작년 추석이었어요. 결혼식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하실 때 저희처럼 행복하셨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제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창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화분은 아직도 베란다에 있었어요. 저 화분도 치워야겠죠? 그래,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 아들이 화분을 들고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회사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그건 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넓은 집에서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커튼을 활짝 열어요. 여보, 오늘도 막내요. 벽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때쯤 경비 아저씨가 우편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편지가 왔네요. 아들 놈한테 온 건가? 아니요, 할머니 앞으로 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며느리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요즘은 자주 저를 챙겨주시네요. 영희 씨, 김치찌개 했는데 같이 먹자. 혼자 먹기 심심하시죠? 그러게 말이야.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연락 와요? 가끔 문자만 하네요. 오후에는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할머니, 또 나오셨네요. 그래, 날도 좋은데 집에만 있을 순 없지. 공원을 돌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웬일이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너는? 회사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갈까 해요. 창밖으로 달이 떴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이네요. 비가 오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머뭇거리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왔을 텐데요. 어머니, 제주도 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이사는 다 했니? 네. 짐도 정리하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아들이 과일을 씻어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저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혼자서? 네. 이제는 혼자서라도 가야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대화를 지우려는 것처럼요. 제주도에서는 뭐 하고 살 거니? 카페 차릴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아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엄마가 강한 게 아니라 그때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았던 꽃병이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둘 다 놀랐어요. 제가 치울게요. 조심해, 다칠라. 깨진 꽃병을 치우면서 아들의 손이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약 가져올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피 닦아야지. 응급상자를 가지고 와서 아들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다친 적이 많았죠. 제주도 가서는 연락 올 거지. 네, 자주 올게요.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그래, 조심히 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들이 제주도로 떠난 후 이웃집 할머니가 커피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네요.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돈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계략부터 아들의 변심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변하는 법이지.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창가로 다가가셨어요.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라겠지. 그땐 또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나도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 싸웠었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시간이 해결해줬지.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영희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런가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앞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희 긴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아들은 제주도에서 카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며느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는 동네 복지관에서 문화 강좌를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는데 붓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영희 씨, 글씨가 많이 늘었어요. 아직 멀었죠.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글씨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를 썼는데 획이 흔들린다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글씨도 흔들려요. 그런가 봐요. 다시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카페 오픈했어요. 잘 돼가니? 네, 손님도 제법 오세요.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요즘은 어떠세요? 이제 좀 편해졌어요. 선생님이 차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붓글씨와 같다고요. 한 획 한 획이 모여서 글이 되듯이. 우리 삶도 그런가 봐요.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새로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작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획이 힘차네요. 이제는 앞만 보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나 봅니다. 여러분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탐낸다면 그 재산을 여러분 자신에게 쓰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